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수파 패널 장성철입니다. 네,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근택입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오늘 마중물 토크로는 요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통령 집무 공간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 위헌 소지가 높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늘 이제 이 집회 그리고 시위에 대한 이 집시법과 관련한 뭐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기본권과의 충돌 때문에 늘 말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 내려가고 나서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내려가고 나서 워낙 이제 좀 시위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권이 안 막아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상당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김준호 변호사님은 일단은 민변에서도 이거 위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안이 그 두 개의 법률안이 행안위를 통과한 거예요. 네. 그 전직 대통령 사전은 정청래 의원 아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그 집무실이라는 규정. 왜냐하면 지금 법에는 대통령 관저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예전 청와대 시절에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청와대 앞에 100m 집회 시위 금지하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집무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을 넣은 거는 이제 박대출 의원이 발의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아니 이제 여야가 수합딜을 한 건데. 이제 위헌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집시법 규정을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개정된 연역이 계속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나서 개정된 건데.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법원이나 국무총리 공관이나 국회의사당이나 뭐 외교대사관 이런 데들이 무조건 100m 앞이 안 된다고 했다가 이러한 경우엔 된다. 예.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다. 계속 헌재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이 그 집회 잘 안 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헌법소원 할 일이 없는데 네. 국회의장 공관, 헌재소장 공관, 예.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관저, 요거 정도만 지금 남은 거였고요. 나머지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법을 만들어도 기존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변경된 법률 감안하면 절대적 금지 사유를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처음에 그냥 지지자들을 환호하라고 네네. 그냥 훅 던졌는데 그래도 행안위나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예외에 가능한 사유들을 넣어놔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대로 올라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반하는 거죠. 절대적 금지 사유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그곳에서 보통 이제 이 법률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하는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전혀 문제가 없었나 봐요. 글쎄 이게 충돌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체계 정합성이 좀 맞지 않다는 건데 아니면 뭐 이제 대통령은 좀 다르다 뭐 네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다른 분들 의견도 근데 궁금합니다. 저도 김준호 변호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하는 편인 게, 예,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100m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청와대라는 상징성도 있을 뿐더러 그래도 관저니까, 그러니까 예, 집의 예. 개념이 강하니까. 예, 예. 근데 집무 공간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집무 공간에 대해서도 100m 안쪽 집회를 모두 다 이렇게 불허할 거냐. 이게 사실은 여야가 서로 그 어떻게 보면 이익이 맞으니까 이렇게 그냥 한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 네네. 서로 다 보호하자. 예, 예. 근데 제가 봐도 표현의 자유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할 부분 있다. 네, 저 그렇습니다. 장 소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직자들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물론 많은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은 여러 가지 뭐 소음과 시끄러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요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죠. 뭐. 그렇죠. 네, 그것도 직원들이야 그렇죠. 뭐 그렇지만. 그런데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예. 전 국회에서 이제 오래 근무했는데 국회 앞도 1인 시위는 좀 가능하지만 단체 시위는 그렇죠. 국회 앞에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제한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의도 국회 가보면은 아시겠지만 늘 앞에 이제 피켓 들고 본인의 의사를 피력하시는 분들은 늘 거기에 계십니다. 예.
저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집회 표현의 자유의 주요는 굉장히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금지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요건을 둔다든지 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상대적 금지라 볼 수 있죠. 뭐 그거는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나중에 현재로 가도 유연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용산 같은 경우에도 막 이제 토요일 날 가서 밤에 가잖아요. 네. 막 해서 저도 이제 가보면 거기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네. 국방부 직원들만 있는데 예, 예, 관제도 예,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저 한남동에 가야 되는데 거기는 만약에 해두면 이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입구가 굉장히 길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요 입구부터 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저 안쪽까지 가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예. 그렇다 그러면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무조건 금지는 제가 보기에 좀 그래서 문제인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원안 그대로 통과될지 아니면 뭐 행안위에서 어떻게 대안 반영 폐기된 것 같긴 한데 이제 제가 정확히 다 확인을 못해서 법사위 넘어가고 본회의 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예외적 허용 사유를 집어 넣어야 이게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마중물 토크로 예. 이 집회와 시위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광고 다녀와서 오늘의 본격적인 또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정치인사입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립은 뭐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국정조사가 통과가 되면서 이 12구 참사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지금 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 또 한번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러면 국정조사 못하지라고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음 주 8일에서 9일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기 네. 때문에 아주 첨예한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과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여당에서는 정작 중요한 이 예산안과 이걸 어떻게 같이 놓고 자꾸 이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안 부분은요, 여야가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산안 소소위에서 자, 우리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 뭐 줄래? 이렇게 서로 그냥 짜고 쳐요. 그래서 별로 저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 정확하게 그 기일 안에 했던 게 3번인가밖에 없다면서요. 맞아요. 통과됐던 게. 네. 그래서 뭐 12월 9일이 일단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뭐 그때까지 처리되고 아니면은 또 뭐 임시국회 소집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예산안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이 뭐 큰일 났네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해임 건의안이죠. 저는 이상민 장관은 이미 장관으로서 자격, 능력, 뭐 자질, 뭐 판단력 이분은 장관으로서 하루도 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이 시점이 그래도 여야 합의해서 국정조사하기로 했는데 그런 협치 분위기를 깨는 듯한 모습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참사가 일어나서 며칠 안에 그냥 내버리든가 네. 아니면은 국조하기 전에 합의 보기 전에 내버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것은 민주당이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재명 당대표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산안, 이거 국정조사 다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 미스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바로 현 변호사님께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뭐 이상민 장관을 내보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시기적으로 문제다. 네. 그러면 이제 국정조사 하기 전에 왜 하느냐? 그 전에 하지. 네. 근데 이제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아니, 사실은 있으니까요. 네. 지금 뭐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거예요. 시기적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네. 왜냐면 뭐 일단 유가족들도 요구하고 있고 물론 네.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도 있지만 일단 유가족이 최근에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지금 국정조사 뭐 그 간담회 자리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도 반영됐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조사 하면은 핵심적으로 지금 어찌 보면 기관이 경찰청 소방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런데 경찰청 소방청은 이상민 장관이 지휘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대로 되겠느냐.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나가기 전에 딱 장관이 앉아 있고 옆에 경찰청장, 소방본부장이 앉아 있을 텐데, 네네. 소방청장이 앉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제대로 발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결국은 기관 보고라든지 아니면 뭐 자료 협조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일단 장관 자리에 있는 한은 국정조사도 제대로 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은 국정감사 때 우리가 어떤 장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장관이 있는 한 국정감사 제대로 이루어져요?
그 장관이 그러면 산하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 제대로 제출하지 마. 증언 제대로 하지 마. 진술 제대로 하지 마. 이러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조사 때 제대로 이상민 장관이 저 자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여러 가지 명분, 논리, 법리적인 문제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깨버려야지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은 제대로 국정조사가 안 돼. 이런 패배의식에 쩔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또 한마디 하면 사실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네, 대부분의 그럼요.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뭐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압도적이거든요. 거의 뭐 3배 이상 차이 나요. 하지 네. 말아야 된다와 계기가. 그러면 그만큼 어찌 보면 국민들은 이미 이상민 장관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에서 뭐 국정조사에서 불러가지고 뭐 잘못했느니 말하니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 볼 때는 그게 그냥 국민 여론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장관 해임에 대한 동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뭐 처리한다고 해서 크게 잃을 건 없는데 네네. 타이밍이 좀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고 하여튼 좀 적시가 아니어서 타격감이 없다고나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느낌이고 근데 어. 어쨌든 그리고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안 받겠죠. 박진 장관 해임 거부한 때도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죠. 예, 그러니까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민주당은 안 받으면은 탄핵 소추까지 간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이게 그거는 근데 탄핵은 실제로 물론 이제 탄핵 소추를 요건을 이제 채워가지고 해서 그냥 뭐 헌재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렇다면 이게 뭐 저한테도 이상민 장관은 심리적 탄핵 상태지만 근데 법률과 심리학은 다른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탄핵 사유까지 이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율사들이 당연히 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후졌어요,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여야 합의해가지고 예산안 처리하고 국조하기로 한 거는 잘 됐죠. 오랜만에 이거 잘 됐다. 근데 요새 이제 저희한테 큰 즐거움을 주는 축구에 비유하기조차 좀 미안합니다만은 네네. 약간 비유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룰 합의 잘하고 이제 우리 킥오프 합시다. 악수해놓고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뭐 약간 허벅지 걷어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진즉 문제 제기를 해서 이상민 쫓아내고 그럼 국정조사를 합시다라고 협상을 하든가. 네네. 그것도 아니고 정략적으로 국정조사는 일단 해놓고 이상민을 쫓아내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타이밍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지도부가 자기네들 의원을 못 믿는다. 아니 정상적인 국정조사하면 이상민을 앉혀놓고 이상민을 그렇죠. 제대로 타격해가지고 거기서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더 넓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가지고 여당도 반대 못한 상황이 돼서 우리 이상민 내보내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상적인 정책 과정을 안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협박이 잘 안 먹히니까 탄핵 소추하겠다. 이거 탄핵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상민이 싫어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레토릭이 너무 과잉이고 좀 후진 형태로 간다. 저는 좀 전체적인 제가 과정이 그러면 별로다. 천 변호사님께도 요거를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 해임 건의안도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제 뭐 장 소장님과 의견이 꼭 같지는 않으셔도 상관이 당연히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보실 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드립니까?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원래는 당권 주자들 전부 다 유승민, 뭐 안철수, 뭐 다 내보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사퇴해야 된다고. 근데 인사권자인 분이 이렇게 세게 경질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예. 다들 그냥 뭐 인사권자가 안 내보낸다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이런 정도인 거죠. 약간 방관하고 있는 아니 거고. 그렇게 한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 진짜 보수파 패널이신 장성철 교수님이 네. 예를 들어 지금 배지다. 음. 근데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네. 그럼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해야죠. 저는 뭐.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보수라면 해임 건의안을 찬성할 수 있어야죠. 뭐 할 수.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일부 강경하게 대통령의 스탠스를 뒷받침해야 된다는 친윤 그룹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도 굳이 내가 여기서 세게 얘기해서 척질 필요 있냐 하고 이제 방관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죠. 아니 민주당 정권 하에서 행안부 장관이 이러한 참사를 제대로 대비도 못하고 막지도 못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그 자리 지키세요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인사권자의 뜻을 존중합시다.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일이 여야에 다 벌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능도 헌법 위반이다. 이런 무식한 말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는 해임 건의안 낸다고 하니까 대통령이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정말 여야 모두가 수준 좀 높이셨으면 네, 저희가 맨날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럴 때 막 비웃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경로 자주 하시냐고 막.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지금 거 안 해임이 좋아요. 말이 되냐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탄핵의 정당성 여부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아시겠지만 이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이분 걸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때문에 형사 재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이 형사 처벌을 안 받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 탄핵 심판에서 그렇게 안 봤어요. 네. 추상적인 규범,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 국민정치에 대한 봉사자 이런 규정 위반도 헌법 법률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국가 의무가 있고 그걸 네. 이제 국민 정치에 대한 봉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국가공무법 보면은 법령 준수 의무, 성실 의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추상적 규범화 돼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이제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그 재난 안전 관리에 총괄 책임자가 있는 분이에요. 예.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지금 민주당 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국 선출할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탄핵 네네.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찰국 설치 근거가 없다. 네네. 저는 이것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탄핵 사유에. 왜냐하면 그때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령 준수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네. 있는데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럼 그것도 삼을 수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근데 그러면은- 헌법 법률 위반이 형법상 뭐 직무유기죄나 뭐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가 돼야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타이밍상이 썩 적절치 좀 않았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고 근데 싶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봐요. 물론 그런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국정조사 저는 아마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인 것도 유가족들의 요구가 컸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아마 강력하게 얘기한 것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정조사와 관관없이 그 명시적 요구를 했거든요.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된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좀- 해임하라는 예. 얘기는 유가족이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저는 현 변호사님처럼 이상민 장관 법리적으로 문제 있어, 법률 위반했어, 헌법도 위반한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하지만 박찬대 의원처럼 무능도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네네. 접근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리고 이제 무능이 헌법 위반이라서 탄핵을 하려면요 문재인 정권 하에 있는 장관들 많이 탄핵됐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저희가 이제 이상민 장관이 비호감이고 뭐 이런저런 실수가 있었던 것과 별개로 사실 이 사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과연 직접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쳤냐라고 예. 하면 이게 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안전을 총괄하는 거지 이태원 참사 그러니까 이태원 현장 자체의 안전 뭐 이런 거를 자기가 계획 세우고 경찰 배치를 자기가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봤지만 어느 정도의 중대성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그냥 예를 들면 참사만 일어나면 무조건 뭐 행안부 장관 다 탄핵당한다 이런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저희가 너무 이 탄핵 제도까지 이렇게 정치적인 하나의 문법의 카드로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오염됩니다. 뭐 한 가지 비강 나올 겁니다.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은 탄핵한 적이 있는데 국무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관은 탄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러다 한 번도 보니까 없죠.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아마 경찰국을 만드는 것도 본인의 이 탄핵 사유를 추가하는 게 하나가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재난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찰국을 만들면서 경찰에 대한 어쨌든 지휘 통제, 말로는 이제 인사권만이라 그러자면 본인 스스로 워딩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수사라든지까지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경찰에 대한 본인 스스로 지휘 관리를 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 기동대라든지 경찰들 관리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배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본인 스스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경찰청장 탄핵을 왜 안 합니까? 경찰청장도 탄핵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국회에서. 예. 그럼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 아니고 이상민을 잡겠다는 거 이거 정치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 경찰국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위헌이다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위헌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한 절차를 못 밟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있는 권한, 그러니까 인사권만 행사하도록 야당의 반대가 있으니까 실제 줄였거든요. 뭐 경찰에 대한 뭐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관리 권한 이런 거 안 넣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뭐 경찰국도 위헌이다?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마 경찰위원회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네. 제기를 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또 있어서 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경찰청장도 할 수 있죠. 근데 경찰청장보다는 이상민 장관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소방까지 포괄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은 해임해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경찰청장도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더 상부에 있고 권한이 더 많기 때문에 권한이 더 큰 사람한테 하는 게 맞겠죠. 저는 하여튼 해임 건의안 내는 것도 좋고 이상민 장관 부적절한 사람이란 거 아는데 제가 바라보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국정조사위원석에 앉혀놓고 제대로 혼내주고 제대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또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이것과 관련된 네 분의 의견은 제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도 최대한 조금 많이 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정치 관련 이야기 가운데 또 상당히 또 조금 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왔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와의 공식 회동 전에 네 분의 부부, 그러니까 총 한 8분인 거죠. 예, 부부가 함께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대를 했다는 건데요. 식사를 했다는 거죠. 식사를 했죠. 예, 초대를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흘러나왔다는 얘기는 뭐 관련된 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이걸? 그 기사를 쓴 기자랑 네. 제가 잘 알아가지고 통화를 해봤어요. 뭐 어떻게 알았답니까? 그 기자는 원래 그 국민의힘 출신의 그 보수우파 정당에 오랫동안 출입을 해서 인맥이 네. 상당히 많은 사람이고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고 있는 기자인데 대통령실로부터 들었대요. 아, 정말요? 네, 대통령실로부터 들었고 그래서 역으로 그 4명의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네네. 취재를 해서 확인을 했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인맥을 통해서 일단 단서를 잡고 추적 오. 취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매체는 다음부터 비행기 못 합니까, 그러면? 글쎄요. 근데 여태까지 3번 정도 단독을 단독을 많이 써가지고 했어요. 예. 단독을 많이 했어요. 3번 정도. 근데 계속 타는 거 보면 예.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그렇게 큰 문제 삼는 그래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 자, MBC는 다르죠. 슬리퍼는 안 신고 꼭 구두 신고 취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게 이제 왜 말이 나오고 있느냐 보면 이게 참 어쨌든 그 비대위 관련된 공식 회동이 있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가장 가깝다고 불리는 네 분이 또 이제 그 부부 동반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부른 것이 과연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좀 따져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적절하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경선에서의 1등 공신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조직표를 또 동원했고 사실 그 조직표 그 자체보다도 대세론을 형성해 줬습니다. 사실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국민의힘에 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에서 20년, 30년씩 정치한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한테 맞서가지고 대세론을 빠르게 형성하는 데는 이분들의 역할이 뭐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지도부보다도 여러분을 더 가깝고 각별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무릅쓰고 이런 일정을 잡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느낌으로 보면 좀 뭐 안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나 뭐 지도부가 봤을 때는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리가 그래도 지금 지도부인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사적인 모임을 먼저 가지시냐. 그러니까 그 서운할 수 이후에 있는데, 주호영 네. 원내대표 또 만났다 안 만났다 이거 확인해 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했습니다만 선배님 맞아 정리. 근데 아마 알겠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도 만났겠죠.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는 해도. 예. 특히 최근에 지금 예산안이라든지 국정조사와 관련한 뭐 우리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 뭐 이런 문제라든지 대통령과 상의해야 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예. 당연히 만났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인회동은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여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당 지도부가 있는데 핵심 측근들과 논의를 한 게 뭐예요? 전당대회 언제 할 거야? 그리고 전당대 후보군 당대표 누가 당대표 좋겠어? 누구 밀어야 돼? 뭐 네.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부적절하잖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물론 여당이 있고 네. 대통령이 있으면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협조 관계인 거는 모두가 인정을 할 텐데 어느 선까지 이게 이제
조금 행정부와 입법부가 좀 구분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그냥 뭐 대통령께서 편한 분들 관저로 불러서 식사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것도 시점이 좀 문제 있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윤핵관들하고 얘기 나누시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아직도 국민의힘을 개파 정치로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지도부는 그냥 옆에 두고 이러한 인상 보여주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 같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예.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에 오보예요라고 한 얘기는 팩트가 틀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만찬을 했다. 네네네. 뭐 관저에서 만났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먼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밤 늦게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를 나눈 거는 저 죄송합니다. 저 2일까지는 예산안이 통과 안 될 것 같고요. 정부 제출 법안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법안들 이런 것들 처리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드린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네. 예전에 보면 이 얘기 들을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항상 저는 뭐 수사에 관여 안 합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근데 예. 알고 보면 다 이제 수사 관여하고 직보 받고 있는. 있어요. 예. 지금도 그렇다는데.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맨날 보면은 당무에 관여 안 한대요. 맨날 당무에 관여 안 한다는데 지금 어쨌든 지도부 부르기 전에 부부 동반으로 4명 불러서 근데 시간도 보니까 지도부 만찬은 한 3시간 20분이었다는 것 같은데 네. 보통 한 8시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부부 동반 한 10시에 끝났대요. 네. 더 오래 한 거예요. 음. 숫자는 더 적은데 부부 동반으로. 네. 그럼 누가 봐도 더 긴밀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갑자기 보니까 원래 뭐 비대위를 한 번 더 연장하느니 내년 5월, 6월에 하느니 지금은 다 2말 3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딱 갔다 오니까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공식적인 지도부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선 라인에서 더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말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네네. 당무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너무 근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쵸. 국민들이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옛날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네네. 나중에 체리따봉 나오고 이래서 머쓱해지지 않았습니까? 음. 당을 청와대 출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의 친근한 분들을 먼저 부를 수 없습니다. 부를 그러니까 수는 있죠. 근데 먼저 부른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이 네 분의 네. 그 이름이 뭐 많은 분들이 다 이미 권성동, 아셨겠지만 윤한홍, 이철규, 이철규, 장재원. 장재원. 네 그러니까 명. 정말 네. 이 네 분은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뭐 윤핵관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분들. 이쯤 되면 이분들이 비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약간 공식 윤핵관 같은 느낌도 일단 비선이 좀 있고요. 아니죠. 수면 위에 올라와 수면 있지. 위로 사실 예. 올라오신 예. 분들이고 뭐 예를 들면 예상 못한 사람 누구 한 명이 더 끼어 있었다 이러면 더 뭔가 이렇게 비선 느낌이 있을 텐데 그럼 뭐 여튼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당이 소수니까 민주당에서 강하게 공세도 하고 있고 지지율도 좀 안 좋고 이런데 여당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지. 예. 우리를 도와주고 밀어줘야지. 여당 안에서도 다른 소리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기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들어봐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여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그러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대통령실 정원을 늘려가지고 뭐 모두를 다 뭐 비서관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특보로 만들어 주시거나 해야지.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저는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통령은 항상 누구라도 여당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네. 근데 오히려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여당 의원들의 태도예요. 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 저희 생각은 이렇다. 민심에 더 가까워야 되는 우리 당 입장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할 말은 할 수 있는 당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당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당으로 계속 갔던 게 아닌가. 좀 근데 발칙한 부르면 안 사람들이 갈 수 있어야 될것 있나요? 같아요. 아니, 부르면 가는데 부동반으로 그러니까 불러서 예를 가기는 들면, 가는데 정진석 네. 비대위원장이든 주호영 원내대표든 아니면 이 4인방이든 네네. 누구 중에 하나 이상민 장관 해임하시죠. 라는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지금 대통령께서 편한 분만 먼저 만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동남아 순방 돌아올 때도 CBS 기자랑 채널A 기자 불러가지고 얘기 따로 했잖아요. 네. 편한 사람 먼저 만나는 거예요. 대통령은 불편한 사람도 만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봉합하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맨날 편한 사람만 먼저 만나고 불편하니까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이게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 김 변호사님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국민의힘 의원들 조 짜가지고 다 만나신다고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네. 민주당은 안 만나요. 아니 뭐 그 언젠가 만나시겠죠. 만나시겠죠. 네. 이게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네. 야당은 왜 안 만나냐 네. 또 이러면서 또 한번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 얘기는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당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걸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관여를 합니까? 아니 대통령한테 통보를 해줄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상의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언론인들이 보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언론인들이 봤을 때도 여당이 마치 그냥 대통령실 하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잖아요. 거기 제가 받으러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행부, 그러니까 지도부를 보면 되바라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거나 뭐 아니면 뭐 좀 되바라진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유승민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이 지도부에 유승민 의원은 있었으면 점잖죠. 대바라진 거면 아, 대바라지는 죄송하지만 않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님이라든가 조경태 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에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대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 네, 언론에서도 이런 재간이 보고니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을 텐데 이게 사실 저희 당의 현재를 보여주는 단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의중에 둔 사람이 당대표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뭐 민들레 모임 나왔을 때도 말 많다 해체했는데 예. 다시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무슨 새로운 모임 만든다 그러잖아요. 국민생각. 국민생각 만드는데 거기 보니까 115명 중에 벌써 65명이 참여한대요. 그럼 반 이상인 거잖아요. 예, 예. 벌써 이제 대통령이 뜻을 어디로 가는지 이분들이 차기 공천이나 다 관심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는 국민 그냥 생각이 가는 아니라 거예요. 공천 생각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왜냐면 지난번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경기도지사 네네. 후보할 때. 뭐 대통령이 또 가니까 바로 다 가가지고 그냥 후보 돼버리잖아요.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뭐 저는 이제 김은혜 후보 당시에 그렇죠. 말씀하시는 지금 거죠. 아마 이 지금 당 대표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룰을 바꾸든 어떤 식으로든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맞는 사람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정확치 않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지금 뭐 얘기 나오고 있는 모임은 이제 국민 공감이라고 아, 국민 합니다. 공감, 국민 공감. 예, 예. 그래도 국민 공감에 55명 의원이 참여 안 한 그 강큰 의원들 우리가 박수 쳐줘야 된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들 걸로 봐요. 제가 보기에 한 30명 남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아니 이게 예를 들면 10명이 남고 20명이 남고 이거 안 들어간 사람들 왜 안 들어가는 걸까? 아니, 뭐 초청을 했는데 뭐 나는 싫어요라고 한 걸까? 아니면은 초청을 아직 못 받은 예, 걸까요? 못 받았겠지. 약간 너는 그- 들어오지 마. 예, 그런 네. 걸지. 저 그것도 취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쯤 저희가 야 이거 만약에 참여하고 그 싶은데. 선별적으로 모임에서 연락을 한 거면 이것도 좀 말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왜 65명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천 변호사님의 취재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이야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아주 강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기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도 뭐 지금 점점 타격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상 첫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지금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소환이 됐었죠. 업무 개시 명령이 참여정부 당시에 이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윤 대통령이 지금 아주 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뭐 군 대체 인력 투입까지 검토한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 좀 그러니까 원하는 것과 바라는 것,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서 원하는 것이랑 지금 아예 전혀 뭐 방향이 안 맞으니까 만난 지 무슨 뭐 30분 뭐 40분 만에 협상이 계속 틀어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빨리 좀 양측이 합의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저는 큰데. 그렇죠. 일단은 이 화물 운송법의 그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제도를 의료법에서 따와서 가져온 건데 네. 요 화물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제 게시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가들이 보면 이거는 약간 근데 법이 좀 문제가 돼서 네네. 제가 변호사로서 만약에 제 아는 분이 화물연대 분인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 지금 처음에 시멘트 분야만 나왔는데 그랬죠. 형사처벌을 받는다 거부했을 때 그러면 저는 변호 바로 맞고 바로 위헌심판 제청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유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그 경제적 위기 있을 때 문제가 될 때 이제 할 수 있다 그러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인데 그래서 약간
그 죄형 법정주의에 좀 반하는 예, 예. 명확성 원칙에 좀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한 타이밍이 있고 한 포인트가 있고 두 번째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체결을 비준을 해가지고 예. 올해부터 실시가 됐어요. 그래서 요 협약 위반이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법이 충돌하는데 예. 그러면 법원에서 나중에 판단 받아봐야 되겠지만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에 비춰 보면 요 법의 효력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일단 여야 합의와 양쪽, 그러니까 여야가 아니죠. 노측과 정부 혹은 사용자 측의 이견 다툼은 별도로 하더라도 예.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이란 제도가 계속 유효할 거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병민 위원장으로 좀 빙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문제는 김병민 위원장? 네, 당협위원장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전운임제를 3년 전에 그냥 3년 동안 일단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라고 네. 해놓고 도입을 하자라고 해놓고 어떤 제도적인 개선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는 집권 여당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 이 화물 연대에서 노동자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차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아무런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 집권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놓고 지금 6개월 된 정권에게 당신들 왜 이거 해결 안 했어? 라고 하면서 목을 흔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사항은 어쨌든 입법 사항이에요. 네. 어쨌든 뭐 정부가 지난 6월에 타결을 한 다음에 제대로 논의 안 하고 대책 안 세우고 대화 협상 안 한 거 분명히 잘못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회 내에서 이런 식의 제도적인 개선, 법률적인 개선 안 한 것은 민주당 탓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그만하면서 좀 부끄럽죠. 아니, 안 부끄러워해? 자랑스러워요. 제가. 이 논리를 개발해낸 제가 자랑스러워요. 아니 근데 이제 이 정도까지 어떤 이 노동자들의 파업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한 적이 참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좀 세서 네, 아마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일탈행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비조합원에 대해서 뭐 이런 약간 뭐 공격이 해를 있었다거나. 가한다거나 뭐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비판의 지점을 많이 높이는 것 같고요. 저도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이 너무나 센 언어를 쓰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국토부 장관도 보면은 뭐 민주노총이 아니라 뭐 민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 일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카운터파트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네. 사람인데, 그 조직인데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업무 개시 명령 잘 했다고 봅니다. 지금 경제 굉장히 엄중하고 사실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 하고 나니까 레미콘도 가동률이 한 20%까지 떨어졌던 게 한 60%까지 올라왔고 항만도 지금 거의 정상화가 많이 됐거든요. 예. 저는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수단을 잘 썼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이제 이유가 있으니까 파업하겠지 하시면서도 호응이 높지 않은 게 타이밍이 너무 빨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6월에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논의하자 그러고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인데. 네. 물론 5개월 길다면 깁니다만. 일몰제가 근데 이번에 마감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렇긴 한데 이제 사실은 정부에서도 컨테이너라든지 레미콘 트럭에 대해서는 연장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거든요. 근데 부분 파업을 해서 서서히 어떤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올스탑을 해버리니까 약간 제가 뭐 국민의힘 사람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의 5개월에만 너무 가혹하다. 아니 이게 안전운임제라는 게 문재인 정부 5년간도 결론을 못 낼 정도로 되게 복잡한 제도거든요. 예. 이거를 그냥 힘으로 빨리 해서 영속화, 영구화 시키겠다. 저는 그 자체가 좀 안 맞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저는 힘으로 해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봐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 거의 아마 무슨 대검 공안부장인 것 같고 지금 원희룡 장관은 뭐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다 뭐 법 위반이다, 뭐 어떻게 하겠다, 조치하겠다, 뭐 이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마 업무개시 명령 위반하면 뭐 고발하고 수사하고 그렇고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네네. 깜짝 놀라게는 공정위가 막 찾아가가지고 막 뭐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 본 적이 없어요. 공정위 보통 서류로 조사하고 이러는데 네네. 보여주기 하는 거잖아요. 압박을 하는 거고 그런데 또 그제 뉴스 보니까 뭐 경찰이 가서 차를 강제로 끌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개인 소유 물건인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 진짜 오버한 것 같고 이제 의료법에 예전에 의사들한테 많이 이걸 적용했지 않느냐 이 얘기는 하는데 의료랑은 좀 달라요. 의료는
공익성이 굉장히 강하죠. 음. 그리고 의료인들의 수입의 대부분은 의료보험에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의료 정책이라든지 의료는 대부분 국가 의료 정책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격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네. 그런데 화물차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대부분 수입은 다 화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하루 막 13시간씩 일하고 이러지만 기본 1시간당 임금 따져보면 1,300원, 1,500원밖에 안 돼요. 13,000원,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남는 돈이 300 내외예요. 네, 그렇다고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일해서. 근데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안정적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장 진입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네. 의사랑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이걸 근데 만약에 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게 파업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것도 다 없애버릴 거야. 그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중학생 수준이에요. 뭐 하니까 줬다가 안 돼 그러면 뺏어버릴게. 이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지금 대응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이제 검사, 처벌 위주로 가 있고 그리고 너무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ILO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이 이제 비준이 됐고 거기에 또 그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 문제나 재난 문제 예. 아니면 군인 이런 거는 강제 노동 금지의 예외에 해당해요. 요거는 좀 다르고 그래서 새로 법이 비준됐으니까 그 법률가시잖아요. 원희룡 장관이랑 예. 윤석열 대통령 공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 어디 가셨냐고요. 이런 뭐라 거- 하시던데? 네, 그냥 파업 잘못했다고. 아니, 그 뭐라 하고 말만 있고. 네. 한마디 하시고 지금 안 보여요. 이런 거 파업 이런 것들 노사 대화 이런 것들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그렇죠. 안 네. 보여요. 아, 이제 그래요. 그분 나서는 게 과연 뭐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도 예. 맞는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일단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물론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죠. 근데 저는 아마 이제 국회로 공이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정부에서 뭔가 뭐 시행령 이런 걸 했지만 입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으로 하겠다. 그래서 음. 저는 국회랑 공간에서 여야가 토론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연장을 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할지 3년만 할지 아니면 품목을 뭐 늘릴지 말릴지 하면 되거든요. 저는 아마 정치라는 영역이 이런 겁니다. 이게 어쨌든 막 대립하고 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제 말이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아까 민주당 책임이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게 민주당 아니 그럼 왜 돈이 안 들어오냐고요. 국민의힘은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아니 근데 저도 현 변호사님 뭐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밀어붙이기는 하지 말고 진짜 좀 토론을 그래요. 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안전운임제라는 게 정말 안전에 도움이 되냐.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어찌 보면 이런 가격 결정에 얼마만큼 개입할 거냐. 되게 중요한 정책적 철학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는데 예. 또 저희가 뭐 그냥 민주당 의석 많다고 막 뭐 날치기처럼 막 이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화물연대 분들도 조금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고 또 정치인들도 맨날 벼락치기 하지 말고 이거 좀 꾸준히 제대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외에 민주당의 실적이 많이 눈에 띄는 게 없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법안을 통해서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성취가 좀 필요하거든요. 레거시가. 예. 그래서 예. 예산이 안 드는 법안들이 있어요. 큰 예산이 안 드는 법안들. 예, 예. 근데 개혁적인 거. 이게 이제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사실은 이제 사측이 뭘 부담하는 거지 정부에서 크게 부담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다음 지금 그 과방위에서 저기 방송법 통과시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키를 갖고 진도를 내면 또 그 부분에서 화물연대와의 교섭에서 민주당이 좀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우리 원희룡 장관 예. 정치인사와 굉장히 큰 인연이 있으신 아, 그렇죠. 분인데 저희 붐업 시켜주셨어요. 네. 그 너무 말을 세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어.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세게 하셨었으니까. 예. 아니, 뭐, 그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의 의견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그렇게 좀 세게 멘트가 나와버리면, 당연히 이제 노동자 측에서는 우리랑 얘기 안 하겠다는 거네, 정부는 역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생겨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주도권 싸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맞서서 쉽게 얘기하면 뭐 노동조합이 됐든 화물연대가 됐든 너무 세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를 길들이려고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저자세로만 가지 않는다. 이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는 것 같고요. 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뭐 할 걸 아예 안 하진 않거든요. 뭐 예를 네. 들어서 뭐 철도 노조라든지 서울 지하철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빨리빨리 교섭해가지고 잘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은 좀 세게 하면서도 어찌 보면 뭐 남북 관계 비슷하게 물 밑에서는 좀 이렇게 얘기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광고 듣고 와서 예, 오늘 이야기 또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일사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게 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예, 드리게 됐는데 이 부분 정말 잘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일요일 날 방송 나가는데 우리 토요일 녹화잖아요. 네네. 지금 나갔을 때는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로. 네. 예.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제와 오늘.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그 월드컵의 이 기쁜 기운이 남아 있으니까,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정말 8강 가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 좋죠. 가나스콜레 먹으러 갑시다 우리. 자, 네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